아이한테 존댓말을 한다? 굉장히 끔찍한 문제입니다, 이거. 아이한테 존댓말을 한다는 게 왜 끔찍한 문제냐면 존댓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부모가 자기한테 존댓말을 하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왕이구나. 아이들한테 큰 소리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땅 치는 행위도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뭐 언어폭력이고 아이한테 불안을 뭐 제공한다나 어쩐다나. 근데 어린아이들이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포를 느껴야 아이가 멈출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30명이에요. 엊그제 제가 봤던 그 엄마 애 하나도 통제를 못해요. 선생님 혼자서 그 30명의 아이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아우 반갑기는 한데 제가 오늘 조금 덜 안녕해서 네. 순간적으로 말이 툭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네. 제가 항상 강의를 하기 전에 남들은 다 맨날 빈둥빈둥거리고 노는 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오는데 이번 주는 사실은 거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로 미룰까? 미루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오늘은 조금 두서없이 아마 얘기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오늘의 얘기를 정말 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길지만 한꺼번에 촬영을 해서 이렇게 뭐 2번이든 3번이든 나눠서 이렇게 유튜브가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나름 굉장히 많이 뭐 강의나 석학들의 고견이나 이런 거 듣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알고 싶은 건 알았어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맨날 그 부분에 오면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로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아니 그런 얘기를 할 거면 그럼 이제껏 뭐 하려고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자, 이것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평소처럼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할까 하다가 1부도 내가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 오늘 제 컨디션을 보면 뭐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고 그래서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없는 걸까? 라는 부분에 대해 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교과서를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5학년 국어 교과서예요.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제 주변에 계셔갖고 제가 1학기 1학기 수업에 필요했던 그 교재를 그래도 미리 얘기했으면 되는데 다 처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방학 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뒤져서 찾아주신 교과서입니다. 이게 이제 국어 교과서인데 이게 1, 2권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게 한 학기 분 교과서입니다. 제가 이 교과서를 왜 들고 왔느냐. 자, 오늘의 주제가 교육은 사라지고 학교는 없어지고 아이들은 퇴행했고 부모의 존재는
왜 있는 걸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 최근에 발생했던 뭐 여러 가지의 뭐 LH 순살 아파트 뭐 그 뭐 잼버리를 했는데 어쩌니 뭐 이런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뭐 지하차도가 물이 그 정도 찼으면 빨랑 가서 조치를 했어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인재들이 있어요. 다 굉장히 중요하고 다 정말 안타깝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뭔가 이것이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는 사안들이고, 자, 오늘이 참고로 8월 26일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이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말했으니까 8월 28일이겠죠? 8월 28일이 49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뭐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대한 이제 교권 침해, 이건 교권 침해 정도가 아니죠. 이 부분은요, 교권이 침해가 아니라요, 교권이 바닥을 넘어서 지하로 아주 그냥 내동댕이가 쳐진 얘기고, 사실은 이게 언제 터지냐, 어떻게 터지냐, 이 문제였지. 제가 봤을 때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게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여태까지는 연착륙으로 위기가 이렇게 흘러서 오다가 코로나라는 걸 정점으로 해서 이게 경착륙을 해버렸을 뿐이지, 이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 문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우리나라는 저도 2019년도에 창업을 한 이후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장벽들에 부딪혀 왔을 때 가장 심각했던 것들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랑 부딪히는 문제들이었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냥 벽창호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은 무조건 모르고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살, 그 표현 뭐야, 극단적 선택? 다 극단적 선택 아니라고. 그리고 그냥 자살은 자살인데 왜 자꾸 무슨 극단적 선택 뭐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극단적 선택인 자살이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가 극단적 선택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은 미화, 뭐 죽음은 다 굉장히 슬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슬퍼할 죽음도 있지만 뭐 가족들이야 슬퍼하겠죠. 근데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한 죽음까지 제가 슬퍼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교사의 죽음을 제가 보면서.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였으니까 정확히 날짜가 한 8월 21일? 죄송합니다. 그 8월 21일 제가 이제 우연히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이제 낮 12시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그 교사가 2017년도부터 이렇게 쭉 쓴 일기장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공개된 이유가 이 교사의 죽음을 어떤 정책적 병폐? 사회적, 뭐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사회적 제도와 이 병리에 의한 희생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냥 개인이 멘탈이 약해서 이렇게 취급된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공개가 된 거였어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사의 죽음이 있고 나서 뭐 가증 뭐 오도방정은 다 들었어요. 언론 뭐 정부 교육 뭐 교육부 뭐 교육청 뭐 어쩌고, 그래서 뭐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뭐 선생님의 교권을 뭐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 뭐 가진 잡소리는 다 해놓고 결론은 그냥 그 교사가 좀 멘탈이 약해서, 아니 뭐 딴 교사는 안 당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실은 그때부터도 저도 이제 이 오늘의 주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화를 뭐 낼 수 있는 부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기장 안에 보면 그 교사가, 제가 왜 자살 중에 모두 다 극단적 선택은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냐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젊은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내가 내 자리에서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서 죽음으로 간 거예요. 제가 정말 아쉬웠다면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고, 그게 그분이 살아 계셨다 한들, 근데 제가 사실은 창업을 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때로는 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작업을 하는데 제 딴에는 굉장히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누군가와 함께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도 내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이래서 사람은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삽니다. 근데 그 분의 죽음을 제가 바라보면서 정말 그 남겨진 일기장 안에 그분이 할 수 있는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딱 한 번만 더 같이 마음을 좀 열어놓고 좀 방법을 찾았다면, 뭐 그러고 나서도 안 됐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한 관문을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상담을 제가 계속 드렸지만, 상담? 뭐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그 생각도 없고 그 무지성으로 있다가, 그 처음에 상담이라는 얘기를 맨 처음에 들은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가정사가 굉장히 깝깝한 수준을 넘어 했던, 학교에서는 나름 날라리 통했던 그 친구와의 한 30분 정도의 토크를 끝내고 나서 그 친구가 한 얘기.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껏 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그분이 정말, 그분도 이제 고유의 성격이 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겠고, 그분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분이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정신과 치료를 받긴 하셨던데, 한 번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확인하는 절차를 좀 거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일기장 안에는 사실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신과 치료라는 게, 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과 치료라는 게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무슨 프로이드 시대의 정신과 치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극단의 불안과 극단의 공황,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약물 치료도 받고 우울증 치료도 받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내재적인 어떤 부분을 건드려주는 정신과 치료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정말 황당무계하게도 교권은 그렇게 바닥으로 정말 추락을 넘어 내동댕이 쳐놓은 인간들이 무슨 대책을 한다고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궁뎅이 붙이고 앉아서 이게 뭐 살인범이 살인을 하다가 뭐 살릴 방법을 구한다 나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인지가 됐어요. 적어도 배제는 시켜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라는 게 뭐 어차피 교육이라는 게 뭐 100년을 아직 맞닥뜨리진 않았으니까 아니 수년 동안 굉장히 권위적인 교육 환경이었죠 저 때는.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학생 인권이라는 부분은 좋아요. 그건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인권이 뭔지 자유가 뭔지 인권이 접근해야 될 시기는 뭔지 교육이 뭔지 가르침이 뭔지 훈육과 가르침과 체벌의 차이는 뭔지 전혀 고려 없이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건 다 쓰레기 다 내다 버리고 야 무조건 학생이 원하는 대로 그게 학생 인권이었고요. 그거를 10년 넘게 주도적인 세력들이 만들어 놓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모여 앉아서 정책을 논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가 있죠? 그냥 뭐 뻔뻔해도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쇼패급이에요. 지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겠다? 아니 뇌가 이미 찌그러져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정책을 어떻게 바르게 만든다는 건지. 자, 그래서 내놓은 정책 중에 제가 하나 본 게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한테 가장 사실은 제가 봐도 좀 치명적인 부분이 이 인권이라는 학생 인권이라는 이유와 학교 내에서 선생님, 학부모, 아이들이 뭐 함께 교육을 만들어 나간다? 라는 취지야 좋죠. 취지하에 과도한 학부모들의 개입. 이거 악성 민원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왜냐면 그 선생님의 죽음을 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그러니까 담임을 맡아서 담임을 안 맡으면 악성 민원이 올 게 없죠. 근데 이게 고등학교가 아니라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았더라고요. 마침 또 근데 그러다 보니 딱 그 현상 학부모들이 너무 민원이 많고 민원이 심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학부모 민원으로 뭐라더라 뭐 하여튼 아무 때나 이게 왜 또 요즘에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생님 집 전화를 알려주진 않았죠. 그리고 예전에는 학교에 선생님 그 교탁에 전화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5학년 5반 뭐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상담 갔을 때. 그러면 퇴근을 하면 그 이유는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뭐 카톡에 뭐 밴드에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뭐 주말이고 뭐 퇴근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정책으로 만들겠다?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뭐, 도대체 이게요,
발생은 학부모의 어떤 그 악성 민원에 의해서 뭐 이게 이제 점화가 되고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가 도출이 되긴 했지만 이 교육의 문제는요, 이게 단편적으로 뭐 그 문제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뭐 심각한 문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반에 꼭 있다 빌런. 그러니까 아이들의 지금 인격 형성이라는 부분이 지금 아주 굉장히 심각해요. 전인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어졌어요. 두 번째가 아이들의 이제 학습 능력의 저하. 이게 뭐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일선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쭉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꾸준히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코로나가 아주 그냥 기름을 부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왜 교권이 이렇게까지 침해가 될 수밖에 없었나.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정의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무엇도 하지 말라고 하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지침들? 이 세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함께 책임지자라는 부분이 아무것도 되는 거 없이 다 망쳐진 케이스의 결과물이 내일 모레 28일 날 49제를 지내는 선생님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번 정부에서 하겠다는 노동개혁, 그 다음에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은요, 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도 지금 학생 인권이나 마찬가지예요. 노동자의 권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더니, 물론 이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개혁. 돈이 달려있는 문제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연금개혁 또한 쉽지는 않지만 그 연금이라는 틀이 가지고 있는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조건? 변인 요인들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세 번째 교육개혁이요? 전 그건 불가능하다고 볼 정도입니다. 정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들 중에 반만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가다가 그냥 다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막 전쟁을 치르고 난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막 굉장히 내전을 치르고 있는 거기에서의 희망은 뭐라고 하죠? 아이들이고 아이들이 그냥 어리니까 희망이에요? 아이들의 희망은 교육입니다. 교육이 무너지는 건요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육열 때문에 사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은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요즘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외에 뭐 교육개혁 중에 하나가 수능의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가스터디라고 좀 비상식적으로 성장한 사교육 업체가 있죠.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방금 얘기한 한 반에 꼭 있는 빌런,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학습 능력의 심각한 저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 문제, 이 부분과는 좀 별도로요. 이건 정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이제
부모 교육도 하고, 사실은 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지인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들이요. 단순히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는 얘기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TV나 라디오, 신문, 언론 이런 데 나오지 않는 많은 정보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직접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제 지인분의 남편, 그리고 제 지인분도 한 2년 정도 이제 메가스터디에 있다가 이제 이분은 이제 그만두셨고, 남편분이 한 5년 이상 있다가 정말 여기는 너무 심각하다 해서 이제 때려쳤다. 무엇이 심각한가 하는 얘기들을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한 7, 8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여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이 정말 얼마나 이 교육계가 썩어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 방증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정말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고등학교 교사 5,000명인가? 돈 받고 그 가장 큰 거기가 아마 메가스터디일 거예요. 거기에 그 수능 출제 문제, 뭐 모의고사 문제 이거 넘겨서 학교와 연합해서 돈 뭐 5년 동안 매덕 받고 뭐 이런 카르텔, 교육 카르텔. 이 문제는 단순히 정책을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사법부의 영향력이 조금 끼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조금 빼기로 하고요. 제가 이 학습권의 문제, 그 다음에 왜 벨런이 꼭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교권의 침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사실 수요일날 제가 이제 치료받으러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병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를 마치고 주차 그 요금을 계산하러, 근데 이제 거기는 자동으로 이렇게 뭐 기계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그 주차 요원이 계시고 그분한테 이제 시간이랑 이런 것들을 주차권이랑 보여드리고 계산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내렸는데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어떤 애가 그냥 그라고 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죠. 근데 이제 1층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거기엔 엄마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나 톤, 저는 울음소리 톤만 들어도요, 어느 정도의 연령대일 거다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래야 전문가라는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내리기 전부터 계속 거기서 이제 뭐 바닥에 뒹굴면서 악을 쓰면서 그러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짜짜짜 얘기를 하니까 싫어.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싫어? 싫어. 하는데 그 싫어의 발음, 안 해. 하는 그 발음, 말의 내용, 이거를 들으니까 한 36개월 전후로 저는 추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 말은 알아들어요. 엄마 말은 알아듣지만 자기 의사는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연령대. 근데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냥 저는 36개월 전후. 왜냐면 싫어, 안 해라는 말을 표현했고, 엄마가 이거는 싫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엄마의 말귀는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제가 사실 아이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거기 그 퇴근 시간 한복판에 사람들이 아마 지나다니면서 다 쳐다봤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엄마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요. 그냥 뚝 떨어져서, 아이와 떨어져서 계속 이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엄마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응?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할 줄 아는 말은 싫어, 안 해, 이 정도밖에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이런 것을 원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닌 아이예요. 근데 엄마는 계속 객관식으로 질문을 해서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질문을 해도 알아먹을까 말까 한 연령대의 아이한테 소수령 답을 계속 요구하면서 제가 봤을 땐 꽤 오랜 시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딴 사람들 뭐 민폐 이런 건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병원에 있었으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근데 저는 뭐 병원 아니더라도 마스크는 늘 쓰고 다니는데, 근데 제가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도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저 애를 저렇게 두면 어떡해. 번쩍 안아서 어디 데리고 들어가서 달래든 어루든 아니 뭘로 해야지.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막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 주차하시는 그 주차 요원분이 아 그러게요 미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전부터 그랬던 거죠.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아이와 저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저 아이는 분명히 이제 학령기가 되면 빌런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대로 그냥 크면. 제가 왜 부모 교육을 하려고 했는지 그 엄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자기의 아이가 거기서, 야, 그건 무슨 억지 땡깡이라고 말하기로도 사실은 좀 과할 정도의 발악을 하는 그 상태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래서 부모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부모 교육하면 뭐합니까? 안 듣는 거. 사람이 가장 무기력해지는 부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몰라서 안 되는 것은 괜찮아요. 많이 알고도 안 하는 거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애가 아직은 어린이집에 다니겠죠? 근데 이제 학년기가 되면 저 학급의 학습권을 망치는 빌런이 되겠구나. 또 하나의 빌런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태까지 계속 썰을 풀었던 오모씨 있잖아요. 아니 그분 뭐 책도 많이 썼더만 그분 책이라도 좀 뒤져보세요. 있어요. 그 아이가 왜 그 장소에서 그럴 수 있는 건지. 그 아이의 톤이요, 제가 3분 정도 있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를 할 때마다 톤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알아요. 네, 이 자리에서 말하진 않을 겁니다. 여태까지 그걸로 무슨 대단한 행동
교정 전문가인 양 그 사기쳐 오신 그 오모 씨 좀 물어보세요 좀. 근데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건데 그 아이가 그대로 학년기로 가면 자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냐면 자기 승질에 맞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 발악을 하는 문제 아이가 돼 있을 거고요. 그 엄마는 자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답이 안 나오죠. 그 어떻게 해줄까에 대한 부분을 누구한테 떠넘긴다? 선생님한테 떠넘깁니다. 그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뭐 직접 본 적은 없는데요. 제 주변에 이제 제가 뭐 학교 그 담임 선생님 상황을 아는 건 아니고 요 위에 그 제가 몇 개 그거를 하나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담임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 주변에 이제 방과후 선생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거의 그냥 학교에 계신 방과후 선생님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부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도요. 그냥 옆집 아줌마예요. 그냥 아무 때나 뭐가 좀 이상하거나 뭐가 좀 답답하거나 뭐가 좀 궁금하면 아무 때나 카톡질하고 아무 때나 전화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진짜 존재감이라는 것조차가 정말 제가 바닥을 넘어 지하에 떨어졌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일단 시간이랑 그냥 아무 때나예요. 아무 때나. 그리고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조금 답답하다 싶으면 그냥 전화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겠는데, 이번에 죽음을 당한 거죠. 네. 그 선생님 말고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이거였어요. 무슨 5급 사무관인가?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은 뭐래? 왕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왕자처럼 대해라. 그리고 걔가 어떤 잘못을 했던 무조건 걔 편을 들어라. 뭐 이런 요구와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보낸 그 9가지 교육 지침이라고 해서 보낸 것들. 거의 그 부모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생겼던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아이를 혼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인데 교실에 남겨두고 갔다고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왜 혼자 남게 됐나를 알아봤더니 도서실에 다 같이 가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죽어도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저희 때는요. 저희 때라는 게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너무 머니까 저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를 생각해보면 15년 전이거든요. 일단 도서실에 가서 책 읽으라는 거 안 읽고 뭐 거기서 딴짓거리 하는 애는 있어요. 그래도 수업인데 선생님이 가자 그러는데 끝까지 똥꼬집 뿌리고 안 가는 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달래고 얼르고 하다가 그럼 1시간 다 갈 것 같아서 그럼 넌 여기 있어. 그러고 놔두고 간 건데 이 아이를 혼자 놔뒀다고 방임이라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정직 처분을 당했고요. 7개월 뒤에 무혐의가 났지만 도대체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뭔가 서로 팩트 체크를
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건데, 자, 여기서부터 교권이라는 게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남겨뒀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아동학대범이 돼버린 거예요. 무조건 정직 처리하고요. 아니, 그 조국이 같은 인간은 서울대에서 조국이 같은 인간한테 주는 월급이 세금이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어느 정도의 사실 확인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끝까지 대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매달 몇백만 원씩 세금을 그 사람 주머니에 넣어주는 판에 도대체 팩트체크 하나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정직 처리해버리고 나중에 무혐의?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게 까대기가 되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뭐 5급 사무관인지 뭐 영향력이 있는 교육청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뭐 갑질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엊그저께 제가 본 부분은요, 그 앞부분은 사실 이렇게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게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SNS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가짜를 올려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가짜끼리 돌아다니면서 가짜로 끝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누군가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누군가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문제가 되면 이건 범죄입니다. 근데 이제 십몇 년 동안 교단에 있던 선생님이 갑자기 성추행범이 돼서, 근데 이제 그것도 알고 보니까 SNS를 통한,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SNS를 통해서 이랬대 저랬대 하더라 카더라 이 얘기만 듣고 그냥 바로 정직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이게 결국은 뭡니까? 아니, 저희 집은 뭐 애가 하나지만 가끔 이제 저희 조카애가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간 적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머슴에 둘이고 나이 차이도 한 살밖에 안 나니까 뭐 하다 보면 티격태격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른이니까 제가 개입을 하죠.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애들끼리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된 거야를 묻는데 그냥 애들이 뭐 이랬대요. 뭐 제 가슴을 스치고 만졌어요. 그거 한 줄에 그래? 그럼 너는 성추행범. 이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뭐 학폭 뭐 요즘에 뭐 엄청 또 뭐 드라마 때문에 더 이슈가 됐죠. 학폭 중재를 하다가 조금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선생님은 그냥 아동학대범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5급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보낸 그 문자에서 우리 아이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아이를 대할 때는 왕자처럼 대해라 라는 그 문장을 보면서 모든 언론이나 사람들은 왕자처럼 대해라, 다들 어이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핵심은 거기 왕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예요. 제가 그 사람을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 프로파일링을 한다는 게,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꼭 직접 보지 않아도 그 전체적인 정황과 맥락과 그 다음에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 차이점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사실 프로파일링이잖아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아이를 굉장히 가정 내에서 극단적으로 통제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착각하는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일 거예요. 제가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격장애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는데, 사람들이 성격장애를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격장애가 돼 있으면
뭔가 사회에서 제대로 된 자리를 성취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요, 고위직에 있을 확률이 오히려 더 높으면 높았지 낮지가 않아요. 이건 지능장애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왕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이라는 표현은요, 자기가 왕이라는 의미고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 가정 내에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가정 내에서 정말 가정폭력은 없었나? 까지도 예상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 발언은. 그걸 선생님한테 보낼 정도라면. 그러니까 자신이 집에서 저지른, 아이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 인지하죠. 여러분들 투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투사? 보통 이게 이제 투사라는 부분을 사실은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 제일 쉽게 인지하는 예가 이거예요. 자기가 바람을 폈거나, 자기가 바람을 피고 있거나, 과거 자기의 부모가 바람을 펴서 가정이 파탄난 사람은 자기 아내나 특히 자기와 동성이 아닌 이성의 자녀에게 지나친 통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누군가한테 웃고만 있어도, 이성한테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처증, 뭐 의부증 이런 거 있잖아요.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뭐 자녀보다는 배우자에 대해서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로 그 시각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투사입니다. 자기가 늘 겪었고 자기가 늘 보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것들을 그 상대한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무관이라는 사람은 아마 집안에서 소황제처럼 군림했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게 자녀한테도 정서적이던 물리적이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인 학대는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리적인 학대는 표면적으로 드러날 확률이 높으니까 지능적으로 학대를 했을 거고, 그 지능적 학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지나친 통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너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을 거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냥 도서실로 이동하는 것을 끝까지 똥꼬집을 피우면서 이동하지 않은 원인은 그 집에서 그 받았던 복종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트라우마? 그걸 트라우마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집안에서는 그 복종의 그 상황을 얘가 그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 부모가. 근데 학교에 오니까 선생님은 통하더라 이거죠. 왜냐면 선생님은 거기서 그 아동학대라는 거, 아동을 가르치는 그 지침 중에요, 제가 들은 건데, 이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 명문화되어 있는 걸 이렇게 올리면 안 된대요. 이게 공문서라서.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고 나름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큰 소리를 질러도 안 된다,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이렇게 왜, 우리 옛날에 애들 막 떠들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출석부로 이렇게 내려쳤죠. 이러면 막 떠들던 애들도 주목을 해줘. 이것도 하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 때 같은 경우는
학습권을,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지금 저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동문이에요, 초등학교. 근데 교실 사이즈는 그대로 있는데 학생 수가 반으로 줄다 보니까 뒤에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거기에 책상하고 의자를 따로 이렇게 빼놓고 뒤에 가서 따로 앉히게 했었더라고요. 그것도 안 된대요. 도대체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수업을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30명이면 29명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있는 데서 소리도 지르지 말아라. 뭐 이렇게 딱 이런 거 뭐 내리치리지 마라. 무슨 때리는 거는 뭐 이거는 뭐 아예 뭐 그 뭐 아예 그 뭐 뇌 없는 거고. 그래서 살짝 야 너 이렇게 하면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그건 또 뭐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래요. 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전인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성 교육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결국 뭐로 남는 거예요? 그냥 교단에 서 있는 모델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안에서도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습니다만 그 식구가 4명인 집에 강아지 키우는 집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강아지가 한 3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데 이놈조차도 집안의 서열을 기가 막히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딱 보니까 무시당하고 서열이 낮은 존재는 걔도 무시를 한대요. 그 강아지도. 그래서 권위주의는 굉장히 잘못됐지만 권위가 없는 집안은요. 폐륜을 만드는 집안이고요. 권위가 없는 집안은 그냥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리고 권위가 없는 집안은 결국 학대예요. 권위가 없다는 건 방치를 하는 거죠. 가르쳐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원천단위 가정이잖아요. 아무리 요즘에 뭐 어린이집을 돌만 지나면 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그냥 돌봄을 하는 겁니다. 가르침의 시작은 어디인 거예요? 가정인 거고요. 가르침의 주체는 누군 거예요? 부모인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정말 그때는 저 부모 교육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3살 정도만 되면은 18개월 정도가 넘으면 자아가 생겨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밥도 뭐 숟가락질도 못하는 게 지가 먹겠다고 뭐 온 밥상을 다 해집어 놓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근데 자아가 생기면서 동시에 생기는 게 뭐예요? 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쟤를 그래서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 하는 아이들의 행동 중에 하나가 애를 무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보통 한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폭력보다 먼저 무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구강기를 막 겹쳐있는 시기다 보니까 입으로, 강아지 마냥 입으로 무는 행동을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올망졸망 놀다가 18개월 정도 되는 아이가 돌 정도 되는 아이를 물었어요, 팔도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빨 자국이 이렇게 났는데 제가 그 엄마의 행동을 보면서 미쳤구나. 일단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 아이가 무해면 무해 뭐 뭐라더라? 무해 화났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동생이 아야하잖아요. 와, 진짜
제가 뭐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왜 아기 때는 애들 서로, 저희 때는 이제 5살부터 보통 뭐,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 그 안에 뭐 애들을 서로 놀게 해주려다 보니, 별로 친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커뮤니티 그냥 이렇게 섞여서 같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일단 아이한테 존댓말을 한다? 굉장히 끔찍한 문제입니다, 이거. 아이한테 존댓말을 한다는 게 왜 끔찍한 문제냐면, 존댓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부모가 자기한테 존댓말을 하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왕이구나.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한테 큰 소리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깡치는 행위도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뭐 언어폭력이고, 아이한테 불안을 뭐 제공한다나 어쩐다나. 근데 어린아이들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포를 느껴야 아이가 멈출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30명이에요. 엊그제 제가 봤던 그 엄마 애 하나도 통제를 못해요. 선생님 혼자서 그 30명의 아이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통제가 개별적인 것들을 다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거 하나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막 우후죽순 떠들던 애들도 이렇게 이 소리 하나에 그냥 잠시 멈춤, 스탑! 아니, 그러니까 스탑을 시켜야 뭐 그 다음에 조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걸 하지 말래요. 공포를 조장한다고. 근데 공포를 모르는 아이들이 결국은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거 막 언급됐을 때 이거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은 키워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두 가지의 케이스로 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잘못된 시그널의 먹이를 먹으면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잘못된 먹이. 이게 뭐냐면 네가 왕이야. 3살짜리 아이한테 30이 넘은 엄마가 아유 우리 뭐예요 화났어요? 지가 왕으로 한다니까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심한 괴물이 되면 엄마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뭐 엄마를 죽이는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타고났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극악한 살인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두 가지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정말 극악한 인간의 존엄을 찾을 수 없는 아동 학대, 폭력, 무시. 이건 다 예상할 수 있죠. 그 한 축이 뭔지 아세요? 거꾸로 자기가 배워야 될 사회의 서열을 거꾸로 배우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어른이 없고 내가 왕인데 이런 애가 학교를 가면 선생님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룰이 있어야 되는데 룰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은 걸로는요. 그냥 수업하다가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애도 있는데 애가 뛰어나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잠갔더니 뭐 감금에 준하는 아동학대라고 또 악성 민원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지침서를 보면요. 정말 황당무계하게 화장실을 가기 전에 손 들고 화장실 가는 거 하지 말래요. 뭐 어떡하라는 거죠?
그냥 막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위험에 노출돼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건가요? 학교와 가정이 틀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안전입니다. 아이들의 안전. 근데 정확히 시그널을 주고 화장실에 가겠다. 그러면 화장실을 가겠다. 이미 선생님이 인지를 했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 시간 안에 아이가 오지 않으면 뭔가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래요. 그럼 선생님 혼자서 30명의 아이를 누가 화장실을 갔는지 누가 갔다가 언제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생기면 또 방임, 아동 방임이라고 또 이제는 또 고소고발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교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른으로서 가르칠 걸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그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좀 몇 개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용도로 제가 물어보는지에 대해 아니까 설명은 잘 해주시는데 이거를 공식적인 이게 이제 지침이고 공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케이스에서도 이렇게 노출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알았다. 그래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인교육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학교 교육 제도와 정책이 다 막아버렸어요. 자, 거기에 두 번째,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학부모가 같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라고 만들어 놨더니 학부모가 선생님의 상사가 돼버렸어요. 저는 요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는 이게 뉴스를 보면 너무 이게 막 화가 나니까 제 건강을 위해서 사실 뉴스를 잘 안 보는데 학교에서 약간 무슨 사고가 있었나 봐요. 이거는 이제 뭐 선생님하고 뭐 아이들의 사고가 아니라 이제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사건 사고가 있었나 봐요. 제가 그걸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6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 학교로 방문하는 차량도 거기 이제 강사조차도 다 신분증 제시하고 거기에 학부모들도 다 신분증 제시하고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부모가 너무 학교에 자주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학교 보냈을 때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6학년 때였는데, 자, 학부모 무슨 총회 같은 거 있잖아요.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총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 않았는 엄마가, 왜냐면 6학년쯤 되면은 뭐 별로 그럴 일이 없나 봐요. 그 엄마가 애랑 같이 학교에 등교해서 애랑 같이 학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엄마는. 저희 아이하고 그 애하고 같은 중학교를 다녔는데 체육하다가 깜짝 놀랐대요. 벤치에 어떤 아줌마가 앉아있는데 많이 본 아줌마들이에요. 축구를 하고 있는데 봤더니 그 애 엄마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요. 그때 이제 월요일이었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그 계주 항상 이제 그 체육대회 때 계주 선수로 이제 뽑히다 보니까 무슨 학교 대항 뭐 무슨 뭐 단거리 뭐 하여튼 그 선수로 뽑혔나 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날짜가 임박해 있다 보니까 아침 조회를 안 하고 그 시간에 이제 연습할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요즘 애들은 끝나면 바로 또 학원 가고 해야 되니까 아침 시간에 이제 그 운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뭘 했는지 뭐 하여튼 독서 감상문인가? 뭐 거기서 뭐 최우수상을 받았나 봐요. 근데 전 몰랐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6학년이었는데 그거 끝나고 그 다음에 태권도를 갔다가 뭐 집에 오면 한 6시? 네, 그쯤 오는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은 6시쯤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뭐 낮에 볼일을 보려고 이렇게 나갔다가 그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막 뭐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 도대체 걔 오늘 뭐 상 받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그 최우수상은 그 직접 교장실에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받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뭐죠? 단거리 선수로 뽑혔으니까 그 운동을 운동을 연습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받지는 못했는데 보통 이제 조회 시간에 뭐 이렇게 교장실에서 상을 받으면 이렇게 텔레비전에 학교마다 말이 안 나오네. 교실마다 텔레비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다 나오나 봐요. 그러면서 거기 다 방송될 수 있었는데 아까워. 그러면서 절더러 이제 도대체 어떻게 애한테 글 쓰는 공부를 시키니요? 저희 애가 글 쓰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뭔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받았나봐요. 근데 그거를 저희 아이가 하교하기 전에 전 이미 그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하고 이거는 함께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학습권을 나는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이들 체육 시간에 체육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수업을 참관을 한다? 이게 공개 수업이라는 게 명확히 있거든요. 공지가 되고 공문이 날라가고 저도 뭐 공개 수업 많이 갔었죠.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저희의 어떤 수업을 참관하십시오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뭐 운동장에서 하니까 뭐 상관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부인이 아무나 막 들어와서 학교를 휘젓고 다니는 것이 어떤 범죄에 노출이 될 빈도가 높아져서 지금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학교 내에 회장 있잖아. 회장이 부회장 2명이에요. 거기에 각종 뭐 직책을 맡은 엄마들이 있어요. 학교 실무에 어떤 행사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엄마들을 제외하고 왜 엄마들이 학교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 죽 때리고 죽순이 마냥 거기 모여서 수족가에 모여서 아무개는 어쩌느니 저쩌느니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예견됐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었으니까 제한적이었었던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자, 아이들이 빠지고 다이렉트로 선생님과 학부모가 연결되어 있는 학교 시스템도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다행이다. 애 빨리 낳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저희 아이 때는 알림장을 아이가 직접 써왔어요. 물론 안 써오는 애들도 있죠. 그렇지만 알림장을 쓰라고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스로 자기 학습을 자기가 챙기라는 사실은 굉장히 주체적인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자기주도 학습 뭐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일 할 수업 준비를 내가 챙긴다라는 알림장 쓰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물론 저희 아이는 알림장을 꼼꼼히 잘 써왔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네가 알림장을 안 써오면 엄마가 준비를 못해. 그럼 네가 가서 혼나는 거야. 혼나고 싶으면
알림장을 안 써도 상관없는데 너 알림장 안 써오면 엄마는 아무 준비를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저희 아이는 알림장을 되게 잘 써왔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놓치는 게 있으면 뭐 옆에 친구 짝꿍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무래도 여자애들이 좀 꼼꼼하다 보니까 도움을 좀 받았죠. 근데 그나마라도 안 써오는 애가 있긴 해도 내 다음날 수업 준비를 내가 한다라는 어떤 개념은 아이들 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밴드에 올린지 어디에 올린지 모르겠지만 내일 수업 준비 뭐 준비물 뭐 어쩌고를 그냥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는 몰라 내일 무슨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럼 엄마가 그걸 보고 챙기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수업의 주체가 아이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아까 저희 아이한테 너 알림장 안 써오면 너 수업 네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너 수업 너가 못하면 혼도 네가 나고 너만 거기서 우두커니 바보처럼 앉아 있어야 돼.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애가 무슨 죄예요? 엄마가 제대로 안 챙긴 거죠. 남들 엄마는 다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보냈는데 우리 엄마만 바보 같아갖고 그것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준비물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 왜 알림장이 없어졌죠? 이게 디지털 무슨 환경 뭐 하는 디지털 하니까 그냥 뭐든지 그냥 디지털로 해버리면 그게 진보된 교육인가요? 아니 아이들이 자기 수업 내일 뭘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습 복습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쳐도 저희 아이가 4학년인가 5학년 때 저한테 박스를 준비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알림장에 써갖고 왔더라고요. 저희가 아이가 오면 제가 야 알림장부터 읽어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다 박스를 준비해갖고 오래요. 그럼 박스? 야 박스 뭐에 쓰려고? 아니 왜냐면 박스가 요만한 박스부터 이만한 박스까지가 있는데 뭐에 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박스 왜? 뭐에 쓴대? 그랬더니 뭐 내일 기차놀이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가서 그럼 뭐 애들 태우고 뭐 하는 뭐 그런가 봐. 그래서 큰 박스 하나를 제가 구해다가 뭐 기차놀이 한대 하길래 거기다 좀 바퀴도 좀 그려주고 뭐 거기다가 걔가 뭐 4학년 뭐 몇 반이었어? 뭐 5반이었으면 405번 이렇게 좀 매직으로 좀 장난스럽게 글씨도 써주고 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게 뭐예요? 아이가 아는 거잖아요. 박스를 내가 야, 내 뭐 하는데? 기차놀이 한대. 근데 이제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도대체 자기 수업인데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 자기가 무슨 수업을 내일 할지도 모르는 애가 무슨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더하기 빼기 연산 안 된 아이한테 1은이 2는 4, 2, 3은 이거 가르치는 거랑 그냥 똑같아요. 그런 아이가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잘한다는 걸 기대한다는 게 이건 진짜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는 건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구나. 세 가지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인교육이라는 부분. 내가 나의 승질머리 뭐 제가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알아? 뭐냐면 내 성격 알잖아 이 말이에요. 너만 성격이니? 난 성격 없어? 근데 30명이 다 내 성격대로만 한데 그게 굴러가겠어요? 그 집단이? 내 성격은 비록 그렇지만 이 교육 환경, 이 수업 시간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게 뭐예요? 이게 전인교육이고 이게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성격대로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뭐 해갖고, 아, 나 성격 급한 거 알잖아. 그러니까 빨리 해달래. 아니,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고,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네 성격 급하다고 너부터 해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학교에서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옛날처럼, 아니, 무슨 애들을, 뭐,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낳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98년생인데, 98년생인 아이가 10살 때, 형제 관계로 물어보니까, 거기 반 가까이가 외동이었어요. 걔네들이 무슨 질서를 배우고, 무슨, 뭘 배웁니까? 그러면 그 질서나 양보와 배려와 그 내 성격대로 안 되는 걸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과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학교예요.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를 아이들의 학생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한테 모든 권한을 다 뺏어버리면서 이것을 배울 기회를 다 망쳐버린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자율성과 독립성입니다. 말이 좋죠, 자기주도 학습. 근데 자기주도 학습은 제가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요, 제 또래 친구들, 또 제 주변의 학부모들, 제가 뭐 사실은 그렇게 막 밀접하게 지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알 정보는 다 알았거든요. 엄마들이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아니, 맨 처음에 딱 학년이 바뀌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서점에 가서 애는 몰라요. 자기네들끼리, 엄마들끼리, 야, 어떤 뭐 학습지가 좋대더라. 공부 잘하는 애, 걔는 뭐 어디 출판사 학습지를 산대더라. 이런 거 서로 뭐 주고받아갖고 잔뜩 사갖고 와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 하고 풀고 나면 엄마들 채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점하고 이제 애가 틀렸잖아요? 그럼 이제 해답지를 봐요. 해답지를 보는데 해답지를 보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한 3학년 정도만 돼도요. 수학 중에 우리 때 안 배웠던 것들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때 안 배웠던 것들이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분수, 가분수, 대분수, 사칙, 연산 이런 거는 우리 때도 배웠고 요즘 애들도 배우는데 우리 아이가 되게 힘들어했던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쌓기나무 해갖고 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공간 지각력을 필요로 하는데 공간 지각력이 좀 떨어지는 엄마들은 자기는 배운 적도 없고 원래 나의 성향 중에 공간 지각력이 좀 떨어지는 엄마들은 3학년짜리 애 수업인데도 어려워해요. 그 해답지를 보고도 막 몰라요. 그럼 막 또 공부해요. 인터넷도 이렇게. 옛날에 그것도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엄마들 애들 가르치라고 그 수업해주는 것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무슨 자기주도가 됩니까 거기에. 자기주도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자기주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무덤에서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그래서 정말 뭐 흔적도 남지 않은 정도고요. 이 자기주도가 얼마나 안 되냐면 대학생들도 자기주도가 안 돼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그래서 강남에서 그 가끔 메가스터디 같은데 이런 데서 인문계 그 쪽 말고 그 공대 쪽 거기에 공업 수학 이런 거 배우거든요. 물리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 반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아는 지인 중에 하나가 그 스카이 명문대 들어가서 공대에 들어갔는데 한 명이 과외를 한대요. 당연히 중고등학생인 줄 알았죠. 대학생의 과외를 해주고 앉았더라고요. 뭐 그런 애가 사회에 나와서 뭘 합니까? 그 제가 그 최근에 본 그 드라마 중에 그 나쁜 남자라는 드라마에서 뭐 회장님의 대사가 그거예요.
조직은, 회사는 학교가 아니야!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일일이 자, 이거는 해도 되는가요? 이거는 이렇게 해라. 밑줄 쫙 꺼주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라. 몇 시까지 풀어라. 안 하면 혼나고. 그럼 몇 시까지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없어요. 이 정답 맞출 데가 없어요. 그 애들이 회사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7급 공무원짜리인데도 부서가 뭐 이상하다고 부서 바꿔달라고 엄마가 전화를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첫 출발이 알림장이었는데, 아니 내 수업을 내가 준비하지 않는데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생길 수가 있나요? 아니 알림장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엄마들이 문제집 사오고. 제가 얼핏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빵을 좋아해서 아침마다 빵하고 우유를 먹는데 빵 사러 갔다가 전 누군지 몰랐죠. 너가 자꾸 제 이름 불러요. 제 이름은 모르고 저희 아이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엄마 이러고 모른 척 했어요. 근데 모른 척 한다고 뭐 몰라지나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테이블이 있고 빵하고 커피를 같이 마실 수 있는 빵집이다 보니까 거기 아는 엄마가 한 분 더 있더라고요. 어떡하지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어떤 학습지를 해야 뭐 걔가 요번에 수학경시대에서 뭐 동상을 받았는데 뭐 걔가 이 학습지를 쓴대더라 뭐 그러면서 나보고 무슨 학습지 쓰냐요?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학습지가 뭐 뭔지도 모르느냐는 둥. 아니 학습지는요 물론 뭐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는 엄마가 구할 수 있죠. 근데 4학년 정도만 돼도 지가 서점에 엄마랑 같이 가서 이렇게 넘겨보고 엄마 뭐 표지가 마음에 들던 표지에 나와 있는 모델이 마음에 들던 지가 풀을 학습지인데 뭐 학습지가 다 거기서 거기겠죠. 그 자유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학교에서 다 뺏어버린 거예요. 뭘로? 선생님이 학부모와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놓는 정책으로.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부모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한테 다이렉트로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여기 이게 우산 부러진 거 하나 사진을 올린 게 있어요. 그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은 딱 하나, 선생님이 민원의 카톡이나 전화를 퇴근 이후 주말에는 거부할 권리, 이거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금요일 저녁 한 8시쯤 9시쯤 보낸 사진이에요. 그 3단 우산, 뭐 3단 우산인지 2단 우산인지 모르겠지만 그 우산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 부러진 사진을 하나 보내놓고는 뭐 우리 애 우산이 이제 부러졌다. 그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왜 부러졌냐고 물어봤더니 뭐 A라는 여자애가 어쨌는데 저쨌는데. 근데 뭐 다친 거 하나 없고요. 그리고 뭐 문제되는 거 하나 없고요. 근데 이 엄마는 그게 성에 안 찼나 봐요. 그거 우산 부러진 게 아까웠나? 명품 우산이었나? 밤 8시에 금요일날 퇴근 다 하고 쉬고 있는 선생님한테 그 사진 하나 띡 보내놓고 우리 애가 이게 우산대가 부러져서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뭐 여자애가 먼저 장난을 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친 애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저희 아이한테 그걸 보낸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있는 거는 좀 저한테 좀 알려달라 그랬거든요. 제가 카톡 내용 문자는 거기에 아이의 실명이 다 들어가 있고 해서 그거는 좀 그렇고 우선 부러진 그 사진만 좀 받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우지 말으라고 했는데 지웠나 모르겠네. 아니 선생님이 그 우산대 부러진 것까지 챙겨줘야 되는 건가요? 자, 여기에서부터 대안이 다음 시간에 제가 제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아이들의 사회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이 사회성이라는 부분이요, 사실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남자애들은 칼싸움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놀이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동대문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뭐 이런 거부터 얼음땡, 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런 놀이들, 그런 놀이들이 서로 규칙이 있고, 그 규칙 내에서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게 놀이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놀이를 하는데도 엄마들이 개입을 해요. 엄마들이 그거는 자연스럽게 형성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친구를 만들어준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뭐 학원 다니느라고 놀 시간 이런 뭐 그냥 다 아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엄마들이 친구를 만들어줘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희 아이는 분명히 왕따였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엄마들의 친구가 없거든요. 제 친구들은 있지만. 근데 저는 저희 아이의 친구들이, 제가 정말 학교 바로 앞에 저희 집이 있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했어요. 야, 내가 너네들 토요일마다 끓여준 라면하고, 해준 떡볶이 떡하고, 해준 주먹밥에 쌀하고, 뭐 계란하고, 이런 거 했으면, 야, 우리 부자 됐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말마다 애들이 놀러 왔어요. 제가 나중에는 이게 좀 과하다 싶어서 한 번에 오는 아이의 명수를 제한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 포함해서 4명. 한 번은 토요일에 이제 밥을 차려주고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려서, 왜 문이 안 열리지? 하고 봤더니 어떤 애가 책가방을 깔고 저희 현관문 앞에 앉아서 만화책을 보고 앉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 누구야? 그랬더니 저 아무개 친구 누군데요, 뭐 놀고 싶은데 제 아줌마가 4명만 데리고 오라고 해서 자기는 거기서 잘렸대요. 뭐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어쨌는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2시 반에는 가야 된다 그랬대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 아이들이 놀러 오면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반드시 6시까지 놀게 하고요. 반드시 끝나자마자 집에 가게 해요. 그래서 어디 사는지 대충 제가 초반에 다 물어봅니다. 넌 집이 어디쯤이야? 초등학생이니까 다 10분 거리예요. 제가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줌마네 집에서 나가서 15분 안에 안 왔다고 너네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다시는 아줌마네 집에서 못 놀아.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놀고 끝나면 게임기 같은 데 앞에서 얼쩡얼쩡 거리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못 놀게 하는 거가 반은 협박이죠. 이것도 아동학대인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제 아이의 친구 엄마들이 저희 아이 집에 온다 그러면 너무 좋아했어요. 일단 제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연락도 해줄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아이가 정말 6시면 6시까지 놀고 바로 집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어른이 할 일이고 이게 권위예요.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침과 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6시 15분, 20분까지 안 와서 너네 엄마한테 왜 애가 안 오냐? 우리 집에서는 무조건 5시 55분이면 나갑니다. 제가 5시 50분에는 알려줘요. 너네 이제 책가방이랑 뭐 우산이랑 뭐 웃돌이 갖고 온 거 있으면 챙겨라. 이렇게
그렇게 알려줘요. 그럼 애들이 5시 55분에 그냥 무릎으로 나가요. 이게 뭐예요? 권인 거고요. 제가 무슨 걔네들한테 소리를 빽빽 지르거나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네 이 약속 안 지키면 다시는 우리 집에 와서 못 놀아. 아줌마가 못 오게 할 거야. 이게 그러면 아동학대인가요? 아니면 차별인가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그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이들이 가장 잘 따르고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얘기한 건데, 아마 그렇게 따지면 저도 가해 엄마예요. 저희 아이가 요즘에 가해자 뭐 학폭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아이들이 가해자도 될 수 있고 모든 아이들이 피해자도 될 수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학교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재하는 선생님은 내 맘에 들지 않으면 바로 고발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왜? 마음에 들지 않게 판단을 해준 그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부모로부터의 민원 때문에.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재자가 왜 반드시 필요하냐? 그리고 사실은 중재자는 외부인일 순 없어요. 중재자는 사실 선생님이 맞아요. 왜?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외부인이 뭐 생판 뭐 상황도 모르고 아이 성향도 모르고 뭐 기존에 어떤 뭐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데 뭐 무슨 거 없이 와서 무슨 형사 취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저희 아이 아마 1학년 때인가? 그때는 생파가 유행이었어요. 생일 파티가. 근데 저희 아이 생일이 11월 달인데 11월에 생일인 어떤 애 엄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 뭐 이게 뭐 저희 아이랑 한 2주 차이 나는데 뭐 한 달 같이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뭐 저는 뭐 아주 나쁜 거 아니면 뭐 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1차는 이제 저희 집 앞에 피자집이 있었어요. 1차는 피자집에서 피자를 먹고, 자, 2차는 우리 집에 와서 놀고, 3차는 그 아이 집에 가는 걸로 코스를 정했어요. 근데 거기에 1학년이니까 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죠. 엄마들이 반드시 껴요. 그래서 그때 잘 모르는 엄마들도 인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 끝나고 저는 이제 그 생일 파티를 주관하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약은 그 저한테 전화 오는 엄마가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 끝나고 이제 그 피자집으로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느라고 피자집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좀 늦게 오는 애, 먼저 오는 애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둘 다 같은 반이었나 봐요. 근데 A라는 애를 저는 알아요. 근데 그 A라는 애가 약간 학교에서 조금 문제를 조금씩 일으켰던 아이인 거는 알아요, 제가. 근데 그 아이가 이상하게 저를 좀 잘 따랐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벽을 이렇게 등지고 벽에 뭐 기대진 않았지만 등지고, 그러니까 이 벽 뒤로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렇게 이렇게 그 횡단보도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 아이는 저를 미처 못 본 거예요. 걔는 일찌감치 와서 이제 걔도 앞을 보고 있었던 거고, B라는 애는 예를 들면 제 오른쪽에 있었던 거예요. 얘는 제 왼쪽에 있었고 얘는 제 오른쪽에 있었고, 보도블록은 굉장히 좁았고 그 바로 앞은 찻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보도블록 한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A라는 애가 B를 뭐
예를 들면 접촉을 하려면 제 앞을 그냥 바로 지나쳐야 돼요. 근데 그 공간이 굉장히 좁았어요. 앞은 차도고 뒤는 벽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B라는 애가 갑자기 이렇게 우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아니 그래서 몰랐죠? 막 그러고 이제 주저앉아서 막 우니까 걔 엄마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를 저는 몰라요. 같은 반 엄마하고 그 생파에 오는 엄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 이름을 막 대면서 왜 그래 막 그러니까 얘가 그 A라는 애를 가리키면서 A가 밀었다고 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밀었다라고 이름을 얘기하니까 제가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저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딱 돌아서는데 걔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걔하고 한 1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얘가 그냥 계속 서 있었고요. 찾기를 바라보면서 난 얘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B는. 근데 얘 이름을 얘기하니까 아 여기 피자집에 이제 오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구나 애들을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얘 계속 서 있었어요. 누군지는 몰랐지만 근데 얘가 건드리고 있다니까 이 엄마는 벌써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애가 약간 학교에서 뭐 그런 식의 이 조선 가족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할머니가 키우는 애였단 말이에요. 저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얘는 B라는 애는 왜 이 거짓말을 할까? 그러니까 막 엄마는 막 얘한테 막 이제 이 A한테 너 막 정말 이제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저 안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얘는 이제 막 억울해하고 씩씩 대죠. 아니 안 그러긴. 얘 그럼 뭐 혼자서 넘어졌겠어? 어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혹시 1학년 몇 반 어머니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저는 아무개 엄마라고. 그리고 오늘 생일 파티 하는 아무개의 엄마라고 하니까 알죠. 근데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한 10분 전부터 여기 서 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 잠깐 좀 뒤로 조금만 한 발짝만 좀 떨어져 계시라고 그렇게 하고 걔가 이렇게 앉아 있길래 제가 무릎을 이렇게 꿇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귓속말로. 나 여기 10분 전부터 있었는데 그리고 얘 거기 뭐 누군지 몰랐지만 서 있는 거 나도 알고 있었는데 얘가 너를 넘어뜨리려면 아줌마를 지나쳐서 갔어야 되는데 너 정말 얘가 너 넘어뜨린 거 맞니? 하고 물어봤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걔 주저앉아 있는데. 그랬더니 걔가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니? 그랬더니 그냥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서 걔한테 사과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 뭐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내가 혼자 서 있다가 그 중심을 이렇게 잃어갖고 넘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요 이 A라는 애한테 아까 뭐 아줌마가 그래서 미안해?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지 애 데리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저 엄마 이상해. 이 소리를 많이 들었던 엄마긴 해요. 그러니까 지 애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린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던 엄마예요. 굉장히 민망했겠죠? 저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근데 거기서 아무도 몰랐고 그냥 정리가 잘 됐고
그 애는 저희 집에 와서도 아주 신나게 잘 놀았어요. 자, 만약 거기서 중재자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A라는 애는 계속 한번 약간 문제를 일으켰던 그 이유만으로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서 야단 맞는 거는 자기 몫이지만 보통 그런 경우에 중재자가 있지 않으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자작극을 벌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왜 자작극을 벌일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이 됩니다. 그 아이는 그냥이라고 말했지만 저도 이제 들은 귀가 있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중재를 하지 않는다? 근데 선생님이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니까 그 중재가 가능했던 거죠. 거기에 갑자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 불러다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 이게 지금 엄마들이 선생님들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말이 됩니까? 선생님이 그 교육 현장, 교실 안에서 있었던 일이 알겠지만 하교하고 학원 다니면서 우산대가 부러질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근데 요즘 엄마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는 아무 짓도 하지 않고요,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기나 안 생기나를 전부 다 선생님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가 그럼 왜 필요하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는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모라는 존재는요,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해결은 엄마랑 아이가 같이 해야죠. 아니, 분명히 그러면은 뭐 우산대 부러뜨리고 뭐 요즘에 다 이거 뭐 커뮤니티가 있어갖고 그 애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 뭐 파르지도 않은 일까지 선생한테 떠맡긴다? 직무유기자 부모로서.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하는 것만이 그 엄마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 한다고 말을 듣겠어요? 그 매뉴얼로 그것을 차단하는 것만이 선생님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엄마들의 과도한 갑질, 과도한 개입. 저는 이걸 어느 정도로 비유를 하냐면요, 출가한 자녀들을 뭐 맞벌이 한다고 집안 뭐 육아 이렇게 돌봐준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잠자리까지 개입하는 시어머니 장모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가 다르죠? 선을 넘는 거예요. 명분은 그거잖아요. 우리 애 힘드니까 살림 도와주고, 우리 애 힘드니까 육아 도와주고, 그럼 거기까지가 끝났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소하게 뭐 집안 청소를 하면서 뭐가 발견되니까 야 뭐 아무개 서방 뭐 이런 것도 한다는데 너 가만히 두고 볼 거냐서부터 시작해갖고 시콜콜한 것까지 다 개입을 해서 가정을 깨뜨리는, 그래서 고부 갈등하고 장서 갈등을 만드는 그 부모랑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에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이나 학교 개입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만 빼고 아이의 안전,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거에 좀 어려움을 겪는 아이 보조로 도와주는 정도를 빼고는 너무 지금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도 몰라요. 엄마 알아서 하겠지.
엄마가 알아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요. 한 번은 아이가 점심시간에 식판, 뭐라 그러죠? 급식 사진을 엄마한테 찍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바로 선생한테 카톡질이 온 거예요. 그 카톡 내용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 아이가 밥을 남겼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가 밥을 남기는 걸 왜 선생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 급식 상태가 얼마나 불량했으면 우리 아이가 밥을 남깁니까를 말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저는 그 개입이 집에서 늘 아이가 자기가 해주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에 대한 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면 급식 도우미 엄마로 오세요 라고 나는 말해주고 싶어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 급식실에서 이렇게 같이 밥 이렇게 배분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업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냥 저희 아이 1학년 때처럼 뭐 밥 퍼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급식실에서. 아니, 그럼 자기가 직접 거기서 재료부터 다 검수를 하든가. 아니, 자기 아이 밥 남긴 걸 왜 담임한테 물어보냐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이 사진 너 왜 엄마한테 보냈니? 그랬더니 엄마가 사진 찍어 보내라 그랬대요. 아니, 그렇게 못 믿겠으면 도시락을 싸서 보내든가. 그리고 밥을 남겼으면 아이가 학교에서 왔을 때 근데 너 왜 밥 안 먹었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선생님한테 카톡질을 하죠? 자, 또 하나. 제가 오늘 이 교과서를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하지만 필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